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크리스 인피. 서문. 우리는 어디에서 왔을까?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도 가끔씩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의문이다. 물론 부모님과 손주들의 유전자를 물려받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는지 쉽게 대답할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대답하기 어려워진다. 우리는 경계를 점점 넓히면서 우리에게로 향하는 여행을 해볼 수 있다. 지구는 태양과 다른 행성들과 함께 하나의 기체 구름이 수축되어 만들어졌다. 45억 년이 넘는 우리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는 수세대에 걸친 별들의 중심을 여행하면서 격렬한 핵 반응을 통해 융합된 수많은 원자들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오랜 여행 끝에 결국 모여 우리를 만들어낸 수많은 빛들과 그보다 더 많은 원자들의 여행에 대한 이야기다. 더 큰 무대는 우리 은하라고 불리는 별들의 도시,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 안에 있는 수천억 개의 별들의 도시다. 우리 은하는 전혀 특별하지 않고 지구라고 불리는 비옥한 행성을 만들어낸 과정 역시 특별하지 않다는 사실을 고려해보면 각각의 은하에는 수십억 개의 생명이 살 수 있는 세계가 있을 것이고 수없이 많은 생물학적 실험들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광대한 우주는 우리가 이 우주에서 유일한 존재인지 알아보는데 도전하게 만든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멀어져가는 은하들은 우주가 더 작고 뜨겁고 조밀했던 시절을 가리키고 있다. 우주에 있는 모든 것, 모든 사람들, 모든 행성들, 모든 별들, 모든 은하들은 빅뱅에서 만난다. 우주의 모든 이야기는 무한히 작은 시공간 안에 모인다. 우리의 몸을 이루는 모든 원자들은 무한히 작은 곳에서 다른 모든 원자들과 함께 있었다. 이 창조의 순간은 지금부터 137억 년 전이다. 우주론의 최전선은 빅뱅의 순간에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는 모호입니다. 우주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재료인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는 아직도 수수께끼고 우주론 연구자들은 이들을 이해하고 미시 물리학 이론 속에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풍성한 우주도 다중우주라고 하는 미로 속의 미로의 일부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책은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을 찾는 책이다.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우주의 고고학은 광대한 우주 공간과 유한한 빛의 속도에 기반하고 있다. 과거를 보고 싶다면 그저 우주 공간을 보기만 하면 된다. 빛은 지구와 태양계를 불과 몇 시간 만에 가로지를 수 있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은하들까지도 수백만 년이 걸리고 멀리 있는 은하들까지는 수십억 년이 걸린다. 천문학자들은 망원경으로 고대의 빛을
관찰하여 별과 은하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고 초기 우주의 특이한 모습을 관찰하는 시간 여행자들이다. 이 책의 목표는 우주를 여행하는 시간 여행자들의 안내서가 되는 것이다. 일부 가장 가까운 이웃 1장 태어나면서 이별하다 38만 킬로미터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다. 빛이 달에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은 2.5초이고 우리는 빛의 속도를 알기 때문에 달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다. 달은 우리의 긴 여행에서 첫 번째 경유지다.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면 달은 지구에서 던져진 돌멩이에 불과하다. 달은 너무나 익숙하고 로맨틱한 곳이지만 매우 삭막하고 이국적이다. 한숨의 대기도 붙잡아 둘 수 없을 정도로 작은 바위여서 표면은 충돌과 우주에서 오는 강력한 방사선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달은 아주 특별하다. 달은 태양계에서 네 번째로 큰 위성이며 모 행성과의 상대적인 크기로는 가장 크다. 자기장은 없고 밀도를 계산해 보면 달의 금속핵은 매우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태양계에서 큰 천체가 만들어질 때에는 철이나 니켈과 같은 무거운 원소들은 마그마 속으로 가라앉아 중심부에 모이게 된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달은 그저 커다란 바위일 뿐이다. 과학자들은 이 문제를 45억 년 전에 있었던 격렬한 사건으로 설명한다. 우리는 그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 불과 5천만 년 동안 태양계의 성운의 바위 조각들이 점점 엉겨붙어 달이나 화성 정도의 크기의 아기 행성들이 되었다. 초기의 작은 조각들이 약한 중력으로 서로 뭉치는 것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이 과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가속된다. 아기 행성들은 원형 궤도 위에 티끌들을 끌어모은다. 다음 단계는 대혼란이다. 중력에 의해 궤도에서 벗어난 아기 행성들이 태양계 여기저기를 위험하게 돌아다닌다. 끌려 들어오는 것도 있고 밀려 나가는 것도 있다. 서로 부드럽게 붙어서 하나가 되기도 하고 텅 빈 우주 공간으로 튕겨 나가기도 한다. 이제 갓 태어난 지구로 눈을 돌려보자. 표면은 아직 거의 녹아있는 상태로 축축하고 수증기들은 막 바다를 만들었다. 어린 태양은 먼지에 가려 어둡다. 밤하늘에는 밝은 별이나 별자리를 찾아보기 어렵다. 아직 달은 없다. 갑자기 화성만한 크기의 바위가 다가와 지구의 하늘을 가득 채운다. 이 바위는 지구를 비껴 때렸지만 그 힘은 수조 톤의 바위를 우주 공간으로 날려보낼 만큼 강력했다. 침입자의 무거운 핵은 대부분 지구로 떨어지고 지구와 침입자의 멘틀 물질들은 날아가 지구를 둘러싸는 마그마 원반을 형성하였다. 끈적거리는 달이 만들어지는 데는
1000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물론 달의 마그마 바다가 식어서 바위로 굳어지는 데에는 다시 1억 년이 걸리긴 했지만 처음 만들어진 달은 지금보다 지구에 10배 더 가까웠고 하늘에서 그만큼 더 크게 보였다. 수십억 년이 지난 후에도 지구와 달의 이야기는 아직 서로 얽혀 있다. 우리의 이 황량한 쌍둥이는 조속력에 영향을 미친다. 지구는 달이 공전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자전하기 때문에 부풀어 오른 물은 지구와 달을 연결하는 가상의 선을 만든다. 이 인력에 의해 지구의 각 속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달의 속도가 빨라져서 더 먼 궤도로 이동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달은 지구의 손에서 벗어나 1년에 4cm씩 멀어지고 있다. 45억 년 전에 이루어진 우연한 만남은 지구에서 진화된 생명체가 나타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조수 간만의 차이 때문에 생긴 특이한 전이 영역은 생명체가 바다에서 육지로 이동하는데 적응하기 위한 실험 장소가 될 수 있었다. 달은 지구의 기울어진 자전축을 안정시킨다. 달처럼 큰 위성이 없는 화성의 자전축은 0도에서 60도까지 변한다. 결과적으로 지구의 날씨가 극단적으로 변화하지 않게 된 것이다. 달이 지구에 더 가까이 있을 때에는 생명체가 자리 잡을 수 있는 지각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우리가 초기 태양계의 혼돈 속에서 일어난 우연한 사건 때문에 존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면 참으로 놀랍다. 이 행성동물원, 우리는 수천 년 동안 행성들을 의인화해 왔다. 태양과 달, 그리고 맨눈으로 볼 수 있는 5개의 행성들,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은 우리 문화에 깊은 흔적을 남기고 있다. 요일이 이름이 거론되었고 시간을 나누는 중요한 단위 중 하나가 되었다. 우리의 태양계 행성 가족들은 위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며 매우 특이하고 개성들이 강하지만 크게 두 종류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다. 지구형 행성은 지구 태양 거리의 5배가 넘지 않는 태양 근처에 분포한다. 이 행성들은 단단한 표면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암석과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형제들,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은 독신들이다. 자식도 거의 없고 결혼 반지도 없다. 목성형 행성들은 지구 태양 거리의 5배에서 30배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다. 이 행성들은 크기가 크고 밀도가 작으며 태양과 같은 화학 성분인 수소, 헬륨, 그리고 소량의 무거운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이 가족 구성원들을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은 많은 자손을 가지고 있고 멋진 반지를 끼고 있다. 별의 탄생과 죽음은 순환적이다. 폭발하면서 죽은 별들은
새로운 별들을 탄생시키는데 이 순환 과정은 우리 은하에서 110억 년 동안 계속되고 있다. 별들은 행성과 사람을 만드는 원료가 된 무거운 원소들을 뿌려놓았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탄소 원자들은 태양계가 만들어지기 오래전 먼 우주 공간 어딘가에 있었던 가마솥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다음에 일어난 일은 아주 놀랍다. 먼지 티끌이 바위 덩어리로 자라나는 것은 우주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눈 깜빡할 사이에 일어났다. 수소를 헬륨으로 융합하기 전의 태양은 활동적이고 불안정했다. 몇 백만 년 사이에 흑연, 암석, 얼음으로 이루어진 작은 먼지 입자들은 먼지 뭉치와 같은 느슨한 공으로 뭉쳐졌다. 처음에는 자기력이 이들을 붙들고 있었지만 언덕만한 크기를 넘어 산만한 크기로 자라면서 중력이 그 역할을 차지하게 되었다. 중력이 확실히 지배하면서 뭉치는 과정은 더 가속되어 불과 수십 년 만에 수백 개의 배아 행성들이 만들어졌다. 이후 상황은 험악해졌다. 다양한 크기의 배아 행성들은 타원 궤도를 돌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충돌하였다. 강하게 충돌하여 부서지기도 하고 부드럽게 충돌하여 더 커지기도 하였다. 지구 태양 거리의 몇 배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던 원반의 남은 기체들은 젊은 태양에서 나오는 복사에 의해 밀려나가서 이곳에서는 암석 행성들이 만들어졌다. 더 먼 속에서는 기화된 물, 암모니아, 이산화탄소와 같은 물질들이 얼어서 암석과 얼음으로 된 천체들이 만들어졌다. 암석 핵들은 수소와 헬륨을 끌어모을 수 있을 정도로 중력이 커서 거대한 기체 행성으로 자라났다. 그 과정에서 다른 용융된 지구에서 떨어져 나가고 뒤통수를 맞은 금성은 다른 모든 행성들과 반대 방향으로 자전을 하게 되고 옆머리를 맞은 천왕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극적인 계절 변화를 겪게 되었다. 지구 밖 세계. 우리는 별이 현재 모습이 아니라 과거의 모습을 본다.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이서 오는 빛은 수시간 전이고 가장 가까운 별에서 오는 빛은 수년 전, 그리고 밤하늘에서 가장 어둡게 보이는 별들에서 오는 빛은 수백 년 전의 빛이다. 실제로 우리는 우주의 과거의 모습을 본다. 거리가 멀어질수록 더 오래된 정보를 보는 것이다. 더 빨리 대응할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없다. 4장 별들의 요람.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은 태양이 지구의 생명을 유지시켜 준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에너지의 원천은 상상할 수 없었다. 태양에서 나오는 엄청난 에너지의 양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태양까지의 거리를 알아야 한다. 태양은 지름이 140만 킬로미터이고 지구에서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그리고 태양 안에는 지구가 100만 개나 들어갈 수 있다. 태양의 에너지원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데 있어서 물리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방사성 원소들의 원자들은 불변이 아니라 놀라운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다. 원자는 대부분이 빈 공간이고 질량은 작은 요새와 같은 핵에 모여 있다는 사실을 밝힌 어니스트 러더포드는 보통의 암석에 있는 무거운 방사성 원소들이 방출하는 에너지를 계산했다. 그 결과는 지구가 냉각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수십억 년으로 늘리기에 충분했다. 두 번째 퍼즐 조각은 아인슈타인이 특수 상대성 이론으로 E는 mc의 제곱이라는 유명한 공식을 유도한 1905년에 나타났다. 빛 속도의 제곱은 매우 큰 숫자이기 때문에 그의 공식은 아주 작은 질량도 엄청난 양의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다. 당시에는 이것이 태양과 연관될지는 아무도 몰랐다. 1920년 아서 에딩턴은 잃어버린 질량이 아인슈타인의 공식에 따라 에너지로 바뀐다는 것을 깨달았다. 수소가 헬륨으로 융합되면서 만들어지는 에너지는 태양을 수십억 년 동안 타게 할 수 있을 정도로 효율적이다. 그는 핵융합 에너지의 희망적인 측면과 인류 미래에 대한 위험성을 함께 보는 선견 지명이 있었다. 만일 원자력을 거대한 용광로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이것은 인류의 풍요를 위해서 이 잠재적인 에너지를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꿈에 한 발 다가가는 것이다. 혹은 인류의 자살에 다가가거나. 이 이야기의 마지막 조각은 이상한 양자의 등장이다. 고전 물리에서는 양으로 대전된 두 개의 양성자는 서로 결합을 방해하는 넘을 수 없는 벽을 만든다. 하지만 양자 이론에서는 양성자들이 서로 융합할 정도로 충분히 가까워질 가능성이 제한적이지만 존재한다. 우주는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가? 우주의 원자의 수를 기준으로 하면 우주는 수소 88%, 헬륨 12%, 산소 0.06%, 탄소 0.026%, 네온 0.025%, 그리고 모두 합쳐서 0.01%도 되지 않는 나머지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당신의 몸은 우주의 역사에서 무한히 많은 배열을 했고 앞으로도 경험할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모두의 몸은 별의 중심에서 만들어져 수세대의 별들을 거쳐온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다양한 여행을 거친 원자들이 지구가 만들어진 우주 공간에 모였고 우리는 그 원자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은 것이다. 우리는 별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 별이 벌써 우리 속에 있으니까. 머리카락과 피부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단백질 원자의 절반은 탄소다.
나에게서 가장 가까이 있는 원자는 60억 년 전 태양과 비슷한 별에서 만들어져 방출된 다음 한참 동안 우주 공간을 떠돌다가 지구가 만들어지는 곳으로 끌려 들어갔다. 수소 원자는 137억 년 전에 우주 탄생 이후에 한 번도 변화를 겪지 않은 것이다. 저기 있는 황은 질량이 큰 별에서 만들어져 50억 년 전에 거대한 폭발로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이다. 이야기는 계속 이어진다. 속눈썹 하나만도 수조 개의 이야기가 들어있고 몸 전체로 따지자면 셀 수도 없다. 나는 거대하고 수많은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이다. 5. 어둠의 끝. 블랙홀이란 정확히 무엇일까? 블랙홀은 시공간에 난 구멍을 말한다. 물질의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이고 정보의 장막이며 시간과 공간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끝없는 심연인 곳이다. 블랙홀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는 무한한 미래가 평범하지 않는 과거를 가지고 있는 시공간의 영역이다.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정의는 중력이 너무나 강해서 빛조차 빠져나갈 수 없는 영역이다. 블랙홀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중력과 특히 일반 상대성 이론을 이해해야 한다. 뉴턴의 관점은 이렇다. 시간과 공간은 무한하고 절대적이며 선형적이다. 공간 속에서 움직이는 물체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술되며 시간과 공간은 완벽하게 분리될 수 있다. 질량과 에너지도 돌과 물이 다른 만큼 분명히 다른 것이다. 어떤 물체의 질량은 본질적인 것으로 변할 수 없지만 에너지는 변할 수 있다. 중력은 진공의 공간 사이에 순식간에 작용하는 힘이다. 질량은 중력에게 얼마나 강한 힘을 미칠지 알려주고 힘은 질량에게 어떻게 움직일지 알려준다. 아인슈타인의 급진적인 관점은 이렇다. 시간과 공간은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 바뀔 수 있고 시공간이라 불리는 4차원을 함께 구성한다. 시공간은 유한할 수도 있고 무한할 수도 있고 선형적일 수도 있고 휘어질 수도 있다. 시공간은 그 주변의 중력에 의해 성질이 바뀌기 때문에 결코 절대적이지 않다. 질량과 에너지도 서로 바뀔 수 있고 유명한 방정식 E는 mc제곱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중력은 순식간에 작용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속도로 작용되는 힘이다. 블랙홀이란 이름을 붙인 존 휠러에 따르면 질량, 에너지는 시공간에게 어떻게 휘어질지 알려주고 휘어진 시공간은 질량, 에너지에게 어떻게 움직일지 알려준다. 1905년에 아인슈타인은 물리법칙은 일정한 속도로 상대 운동을 하는 모든 관측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다. 이것은 빛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 빛은 상대 운동의 속도에 관계없이 모든 관측자에게 일정한 속도로 관측된다. 그 결과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는 움직이는 방향으로 수축되고 질량은 증가하며 시간은 느려진다. 시간과 공간의 이러한 유연성은 당시 물리학자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아직도 많은 물리학자들이 불편해한다. 물리학자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모든 물리 현상을 통일적으로 보려고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력만이 별도의 메커니즘을 가지고는 특별한 힘이라는 것은 별로 매력적이지 못하다. 모든 힘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이 더 좋다. 아인슈타인의 대담한 시도는 중력을 기하학 이론으로 새롭게 공식화한 것이다. 뉴턴의 절대적이고 선형적인 시간과 공간 대신에 일반 상대성 이론의 시간과 공간은 유연하며 휘어질 수 있는 것이다.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은 시공간의 공률과 시공간 속에 있는 질량의 에너지와 운동량을 연결시켜준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뉴턴의 개념과 완전히 다르며 심오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뉴턴의 이론을 대체했지만 중력이 약할 때는 뉴턴의 이론과 거의 같아진다. 중력이 강할 때는 반드시 일반 상대성 이론을 이용해야 한다. 블랙홀은 순전히 이론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우리는 이것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얼마나 많은지 질문해야 한다. 블랙홀을 만드는 가장 명확한 방법은 죽어가는 질량이 큰 별의 핵이 중력에 의해 수축되는 것이다. 블랙홀은 많은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 경계는 사건의 지평선이다. 사건의 지평선은 물리적인 경계가 아니다. 이것은 지식과 무지의 경계다. 사건의 지평선 근처 시공간은 심하게 뒤틀려 있지만 바깥쪽에 있는 물질과 복사는 우리에게 올 수 있다. 지평선 안에서는 모든 물질과 복사가 영원히 갇혀서 우리는 그들의 운명을 절대 알 수 없다. 블랙홀이 두 번째로 가져다 준 것은 특이점이다. 블랙홀의 중심부는 밀도와 시공간이 공률이 무한대인 지역이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밀도가 무한대인 상태를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이론은 스스로의 죽음을 내포한다고 이야기되었다. 특이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과 공간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자 중력이 필요하다. 아직 이 이론은 존재하지 않지만 초근 이론을 신봉하는 물리학자들은 바른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엔트로피는 시스템의 무질서와도 혹은 물리적 상태를 표시하는 수이다. 연력학 제2법칙은 엔트로피는 반드시 증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블랙홀 속으로 떨어지는 모든 물체는 엔트로피를 잃는 것처럼 보인다. 스티븐 호킹은 연력학을 이용하여 엔트로피를 가지는 물체는 반드시 온도를 가져야 하고 온도를 가지는 물체는 반드시 에너지를 방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결국 블랙홀은 검지 않다.
물질과 반물질 쌍이 사건의 지평선 근처에서 만들어져서 하나는 블랙홀로 떨어지고 다른 하나는 탈출할 때 미세한 에너지가 빠져나온다. 그러므로 블랙홀은 영원하지도 않다. 호킹 복사의 방출은 블랙홀이 천천히 증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효과는 아주 미세하다. 질량이 큰 별에서 만들어진 블랙홀의 온도는 10의 마이너스 8승 켈빈이고 증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0의 68승 년이다. 이것은 우주의 나이와 비교할 때 너무나 긴 시간이기 때문에 기다려 볼 수 없는 시간이다. 스티븐 호킹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다. 만일 당신이 블랙홀 안으로 뛰어든다면 당신의 질량, 에너지는 우주로 돌아간다. 하지만 심하게 훼손된 상태이다. 당신이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쉽게 알아보기는 어려운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백과사전을 불로 태우는 것과 같다. 그 연기와 재를 모두 가지고 있다면 정보가 상실되지 않는다. 하지만 읽기는 매우 어렵다. 2부 멀리 있는 세계 7. 우주의 구조 우주가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이해하려면 에드윈 허블에게로 돌아가야 한다. 허블은 적색 편의를 이용하여 나선 성운에서 거리와 시선 속도 사이에 명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것의 상관관계를 허블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질량과 에너지 밀도와 시공간의 공률 사이에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방정식을 우주 전체에 적용시켜 풀었다. 그런데 일반 상대성 이론은 본질적으로 역동적인 것이었다. 그 결과는 항상 팽창 아니면 수축이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 결과를 피하고 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우주 상수라 불리는 항을 추가했다. 이것 때문에 그는 우주 팽창을 예측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나중에 그는 이것을 자신의 일생에서 최대의 실수라고 불렀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우주론적인 적색 편의는 공간의 팽창 그 자체 때문에 생긴다. 이런 종류의 적색 편의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물체나 특별한 지점이 필요하지 않다. 은하들은 모두 팽창에 의해 서로 멀어진다. 빛의 파동이 팽창하는 공간 속을 이동하면 그 파장은 팽창에 의해 길어진다. 더 멀리 이동할수록 적색 편의가 더 크게 일어난다. 은하들이 공간 사이로 움직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은하들이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간이 팽창하면서 은하들을 끌고 가는 것이다. 일반 상대성 이론이 이야기하는 것은 적색 편의는 공간이 팽창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팽창은 지역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다. 1930년대부터 천문학자들은 엄청난 수의 새로운 은하들을 탐험했다.
이렇게 역동적인 우주를 연구하면서 그들은 우리가 우주에서 어떤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우주는 정당한 샘플이고 똑같은 물리법칙이 우주 전체에 적용된다고 가정했다. 이러한 가정들은 우주론의 원리라고 한다. 공식적인 표현으로 충분히 큰 스케일로 보면 우주는 모든 관측자에게 똑같이 보인다. 우주론의 원리는 신념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테스트가 가능한 예측을 한다. 등방성과 균질성이다. 이것도 역시 팽창하는 우주에 대한 일반 상대성 이론의 결과다. 등방성은 모든 방향으로 똑같다는 것을 의미하고 균질성은 모든 것에서 똑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우주는 거의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게 균질하고 등방이다. 프리츠 츠비키는 우주에서 오는 극도로 높은 에너지를 가진 우주선이라고 불리는 의문의 입자에 고심하고 있었다. 츠비키는 코마 은하단에 있는 은하들의 시선 속도를 이용하여 은하단의 질량을 구한 다음 이것을 모든 은하들에서 나오는 빛을 더하여 구한 별의 질량과 비교하였다. 그는 앞의 값이 뒤의 값보다 10배나 더 크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은하단 질량의 90%는 그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다. 츠비키는 마지막 설명에 해당되는 것을 암흑 물질이라고 불렀다. 츠비키는 일반 상대성 이론의 핵심적인 예측에 따라 은하단들이 빛을 구부리기에 충분할 정도로 질량이 크다는 것을 깨달았다. 암흑 물질은 중력을 통해서만 느낄 수 있을 뿐이다. 만일 당신이 손에 암흑 물질을 한 줌을 쥐었다면 이것은 당신의 손을 통과하여 부드럽게 지구의 중심으로 떨어질 것이다. 대부분의 보통 물질은 별이 아니라 뜨거운 기체다. 두 은하단이 만나면 기체는 던져진 두 통의 물이 서로 뭉치듯이 중심부에 쌓이는 반면 은하들과 암흑 물질은 마치 유령처럼 서로를 통과하여 지나간다. 중력 렌즈 지도는 암흑 물질이 보통 물질의 양쪽 바깥으로 밀려나 있는 것을 보여준다. 뉴턴의 중력 법칙을 수정해서는 이 관측 결과를 설명하지 못한다. 중력의 방향이 보통 물질의 방향과 다르기 때문이다. 암흑 물질은 실제로 존재한다. 9. 은하의 성장. 은하 생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빛을 살펴보아야 한다. 빛이 팽창하는 우주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모이는지를. 빛이 느릿느릿 움직이면 얼마나 불편할지 한번 상상해 보자. 빛의 속도가 현재 측정된 초속 30만 km가 아니라 초속 1m로 움직인다고 가정해 보자. 이 가상의 세계는 빛의 속도 위에는 모든 것이 동일하다. 느린 빛의 세상은 끔찍하다. 일상의 사건들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바뀌기 때문이다. 태양에서 빛이 우리에게 도착하는데 8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는 태양의 8분 전의 모습을 보는 것이다.
해왕성에서 오는 빛은 4시간, 가장 가까운 별에서는 4년, 안드로메다 은하에서는 250만 년이 걸린다. 천체들의 현재의 모습은 어떤가라는 질문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빛의 속도가 무한한 경우를 상상해보자. 우리는 우주의 모든 것을 동시에 보게 될 것이다.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바로 지금 볼 수 있다. 우주 전체의 역사가 동시에 순간적으로 보일 것이다. 우주에 끝이 있다면 그 끝을 볼 수 있을 것이고, 끝이 없다면 모든 방향으로 무한한 거리를 보게 될 것이다. 빛의 속도가 유한하다는 것의 부수적인 효과는 우리가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과거의 모습을 본다는 사실이다. 멀리서 오는 빛은 오래된 빛이다. 과거를 보는 현상은 우주론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것은 우주를 연구할 때 시간에다 차원을 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천문학자들은 우주의 현재의 모습을 알기 위해서 가까운 은하들을 연구하고, 과거의 모습을 알기 위해서 멀리 있는 은하들을 연구한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더 먼 과거를 볼 수 있는 더 어두운 은하를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했다.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 우주를 보아야 할 것이다. 우주는 빛과 어둠으로 이루어져 있다. 별은 어두운 기체와 먼지로 만들어져 빛을 내고, 일생의 마지막 순간에 일부 물질들은 어둠 속으로 방출되어 새로운 별의 일부가 되고, 나머지는 어두운 핵이 된다. 천문학자들이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을 때 그들은 빛과 어둠 사이의 긴장 관계를 깨달았다. 우주의 팽창이 우리가 관측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일어났다면 기체는 너무 빠르게 엷어져서 중력이 별과 은하를 만들 수 없었을 것이다. 반면 팽창이 훨씬 더 느리게 일어났다면 기체는 하나의 거대한 천체로 굳어져 버렸거나 우주가 너무나 빠르게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수축하여 별과 은하가 만들어질 시간이 없었을 것이다. 우주는 빨라지고 지금도 팽창하고 있는데 먼 곳일수록 더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 우주의 팽창 속도는 느려지는 것이 아니라 빨라지고 있었다. 그러면 무엇이 가속 팽창을 일으키는 것일까? 이는 우주론에서 가장 큰 의문이다. 우주를 가속시키는 원인에 지어진 멋진 이름은 암흑에너지이다. 하지만 이것은 물리학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무지를 표현하는 임시 방편에 가까운 말이다. 암흑에너지는 중력에 반대되는 것으로 시공간을 점점 빠른 속도로 팽창시킨다. 그 외에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물리학자들은 의욕과 동시에 좌절을 느낀다. 이것은 새로운 물리학이며 기본 입자들의 표준 모형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주 역사의 처음 80에서 90억 년 동안에는 암흑 물질이 팽창을 감속시켰다. 약 50억 년 전부터 암흑 에너지가 약해진 암흑 물질의 끌어당기는 힘을 누르고
팽창을 가속시키고 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두 성분이 우주를 조종하고 있고 우리를 포함하는 보통 물질은 그저 그 위에 올라타고 있을 뿐이다. 가속 팽창은 우주 팽창에 대한 오랜 의문에 해답을 주었다. 우주는 영원히 팽창할 것인가? 아니면 언젠가 다시 수축할 것인가? 우리가 아는 한 암흑 에너지는 공간을 점점 빠르게 팽창시키는 확고한 힘이다. 여기에 대응할 물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승자는 확실하다. 우주는 영원히 팽창할 것이다. 암흑 물질의 음과 암흑 에너지의 양은 우주 역사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거의 균형을 이루어왔다. 하지만 암흑 에너지가 점점 더 강해지면서 균형은 깨졌다. 암흑 에너지는 가까이 있는 이웃 은하인 안드로메다 은하를 제외한 모든 은하들을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멀어지게 할 것이다. 10. 빛과 생명. 허블의 법칙을 연장하여 후퇴 속도가 빛과 같은 속도가 되는 거리가 되면 이 공간을 허블 공간이라고 한다. 현재의 팽창 속도를 이용하면 허블 공간의 끝까지의 거리는 140억 광년이 된다. 허블 공간 밖에 있는 은하들은 빛보다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 허블 공간 끝의 적색 변이는 1.5이다. 공간의 팽창에 의해 빛의 파장이 2.5배 더 길어진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멀리 있는 은하들의 과거 모습만 볼 수 있지만 140억 광년 떨어져 있는 빛이 방출될 때 빛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허블 공간의 끝이 지평선이 아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허블 공간의 크기가 우주의 나이에 따라 변해왔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우주의 팽창 속도는 느려졌다. 그래서 허블 공간은 점점 커졌고 우리는 점점 더 먼 공간을 볼 수 있게 되었다. 허블 공간 밖에 있는 은하를 생각해 보자. 이 은하를 떠난 광자는 처음에는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하는 영역에 있었기 때문에 멀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광자가 여행하는 동안 우주의 팽창 속도가 느려져 빛보다 느리게 움직이는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 광자들은 결국 우리에게 도착하여 우리는 은하에서 나온 먼 과거의 빛을 볼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그 은하는 과거나 지금이나 빛보다 빠른 속도로 멀어진다. 그렇다면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 눈에 보이는 우주의 끝은 우주가 시작된 이후 빛이 여행한 거리와 같다. 이것은 137억 년이 아니다. 그것은 우주가 정지했을 때의 값이다. 그 계산에는 감속되다가 가속된 우주 팽창의 역사가 포함된다. 우주는 지난 137억 년 동안 풍만하고 관능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왔다. 그 결과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경계까지의 거리는 약 460억 광년으로 허블 공간까지의 거리보다 3배나 더 멀다.
우주론에서는 이것을 입자의 지평선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의 한계 지점이다. 우주는 50억 년 동안 가속 팽창을 하고 있고 암흑물질의 중력이 약해지고 있으므로 아마도 영원히 팽창할 것이다. 가속 팽창은 천체를 너무나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멀어지게 만들어 시야에서 사라지게 하기 때문에 어떤 광자도 우리에게 도착할 수가 없다.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볼 수 없는 사건들의 경계, 즉 사건의 지평선을 만든다.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처럼 이것도 정보의 벽처럼 행동한다. 지구보다 3배나 오래된 지구와 비슷한 행성을, 만일 그런 행성에서 생명체가 지구에서와 비슷한 정도의 시간에 나타났다면 우리보다 80억 년 이상 먼저 시작된 것이다. 이는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다. 지구의 바다에서 생명체가 일단 나타난 후에 큰 뇌를 발달시키고 우주여행과 컴퓨터를 만들어내는 데에는 4억 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우리와 비슷한 지적 수준에 이른 다음 수백만 년이나 수십억 년 동안 발전을 계속한 생명체는 어떤 모습일까? 전혀 알 수 없다. 시간과 공간을 고려한 생물학적 가능성을 살펴보면 우리가 우주에서 유일하거나 최초일 확률은 거의 없다. 하지만 그에 대한 확실한 증거도 없다. 우리는 왜 여기에 있을까?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놀랍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당신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놀라고 있을 당신이 없기 때문이다. 당신이 존재하도록 만든 혹은 지구에서 인간이 존재하도록 만든 수많은 사건들과 우연에 대해서 놀라워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6,500만 년 전의 거대한 충돌에서 포유류가 살아남지 않았다면, 혹은 인류가 7만 년 전 거대한 화산이 꺼진 후 종족 병목 현상을 견뎌내지 못했다면, 혹은 당신 부모님들이 만나지 못했다면 이 사건들의 의미를 생각할 당신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물리적 우주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우주론까지 지금과 조금만 달랐다면 우리가 존재할 수 없었던 자연의 모습을 목록으로 만들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탄소가 희귀한 원소였다면, DNA가 복제를 완벽하게 하거나 아예 복제하지 못했다면, 지구가 큰 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태양의 에너지가 2배나 더 강했다면, 빛의 속도가 2배나 더 느렸다면,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의 양이 크게 달랐다면, 중력이 크기가 훨씬 더 약했다면, 이런 것들이다. 많은 가능성 중에서 탄소를 기반으로 한 생명체는 아주 좁은 영역에서만 존재가 가능하다. 이런 주장들은 미세조종 혹은 인류 원리와 같은 이름으로 가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창조자의 존재를 주장하는 데 사용되어 왔던 설계라는 개념에서 나온 것이다.